500년 국보에 그림을 그린 6살 동자승, 아이를 매도했던 교수가 이것을 보고 무릎 꿇고 오열한 이유. 새벽 4시 용영암의 공기는 짙은 먹향을 품고 있었다. 산 안개가 대웅전 앞들의 500년 된 전나무 허리를 감싸고 축축한 흙냄새가 목탁 소리에 섞여들었다. 예불을 막 마친 주지 원각 스님은 습관처럼 회랑을 돌며 경내를 살폈다. 그는 이 고요한 사찰의 행정 책임자이자 국보 311호 수월관음도 벽화의 수호자였다. 그의 걸음이 대웅전 서쪽 벽 앞에서 멎었다. 목탁 소리도 바람 소리도 자신의 숨소리조차도 일순간 사라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악 그 자체였다. 국보 제311호. 5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조선 중기 불화의 정수로 꼽히던 자비로운 미소의 수월관음도. 그 벽화 관음보살의 바로 그 자비로운 얼굴 위로 웬 흉측한 낙서가 그어져 있었다. 아니, 낙서라고 하기엔 기묘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원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순식간에 시뻘건 분노로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었다. 사찰의 심장을 자신의 목을 긋는 행위였다. 누구냐? 신성한 새벽 도량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원각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광경은 더욱 참혹했다. 그림은 크레용이나 레커 스프레이 같은 현대의 것이 아니었다. 시커먼 검댕, 으깬 산딸기즙으로 보이는 붉은 액체, 그리고 진흙을 개어 만든 듯한 누런 선들. 마치 원시인이 동굴에 그린 듯한 조악하고도 강렬한 재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악한 재료와 달리 그 선들은 난잡하지 않았다. 아이의 그림이라기엔 망설임이 없었고 어른의 장난이라기엔 기괴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 선들은 기존의 수월관음도를 무시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집요하게 흉내내고 있었다. 관음보살의 감은 듯한 눈매 위에 아이의 그림은 더 크고 부릅뜬 눈을 검댕으로 그려 넣었다. 자비로운 입가에는 붉은 흙으로 칠한 마치 송곳니 같은 기묘한 선이 덧칠되어 있었다. 누가? 대체 누가? 원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벽 모퉁이 그늘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원각의 눈이 그곳으로 향했다. 대웅전 거대한 기둥 뒤 새벽의 푸른빛 속에 웅크린 작은 형체. 6살 동자승 무심이었다. 무심은 5년 전 백중날 절 입구에 놓인 채 발견된 아이였다. 이름은 무심. 말의 그릇이 비었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였다. 그 후로 5년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원각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이 고요한 산사의 유일한 아이였다. 아이의 작은 손은 온통 검댕과 붉은 흙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무심아. 원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분노가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절망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그런 것이냐? 무심은 대답 대신 흙 묻은 손가락으로 벽을 한번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 웅크렸다. 아이의 눈은 원각을 향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망쳐놓은, 아니, 자신이 무언가를 덧그린 그 벽만을 향하고 있었다. 원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나무에 맺혔던 이슬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찰의 기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려왔다. 국보가 훼손되었다. 그것도 자신이 거둔 아이의 손에 의해서. 이것은 끝이었다. 용영암의 끝일 수도 혹은 자신의 끝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원각은 보지 못했다. 무심히 덧그린 그 기괴한 눈이 수월관음도의 눈이 아니라 그 벽의 더 깊은 곳, 500년 묵은 안료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그린 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균열이었다. 시간의 틈을 비집고 기어나온 오래된 무엇인가의 첫 번째 포효였다. 날이 밝아오자 용영암은 발칵 뒤집혔다. 국보 311호가 훼손되었습니다. 공양간 보살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시작으로 스님들이 대웅전 서쪽 벽 앞으로 몰려들었다. 장엄해야 할 벽화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찰의 재정을 담당하는 공화 스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벽 앞에 무너졌다. 그는 당장 다음 달에 있을 문화재 정기 실사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예정된 대규모 불사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당장 주지 스님을 모셔라. 그리고 저 아이. 저 아이는 가장 분노한 것은 율원의 율사인 법륜 스님이었다.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는 사찰의 규율과 위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둥 뒤에 숨어있는 무심을 가리켰다. 저 아이가 그랬단 말입니까? 원각은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자승의 손에 훼손된 국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6살 동자승, 국보급 벽화의 낙서, 사찰 관리부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앞에 선했다. 무심아, 이리 오너라. 법륜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심은 움찔했지만 기둥 뒤에서 나오지 않았다. 원각 스님, 주지로서 말씀하십시오. 저 아이가 한 짓이 맞습니까? 원각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니요. 손에 묻은 것을 보십시오. 법륜이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무심의 작은 몸이 대웅전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은 간밤의 흔적으로 새까맣고 붉었다. 내가 왜 그랬느냐? 말을 해보아라, 무심아. 어찌하여 부처님의 얼굴에. 법륜이 아이를 다그치는 순간 요사체에서 소식을 듣고 나온 노보살 하나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절에 마가 끼었네. 마가 끼었어. 그 소리에 신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노는 전염성이 강했다. 저 아이 처음부터 이상했어. 말도 못하는 게 눈만 껌뻑거리고. 필시 요망한 기운이. 당장 절에서 내쫓아야 한다. 분노는 가장 약한 곳을 향했다. 6살 말 못하는 동자승 무심이었다. 원각은 눈을 감았다. 그는 아이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주지였다.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자였다. 모두 그만하십시오. 원각이 외쳤다. 일단 문화재청에 보고부터. 보고라니요. 보고하기 전에 덮어야지요. 공화 스님이 절박하게 외쳤다. 저건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흙이랑 검댕 아닙니까? 빨리 닦아내고 비슷한 색으로 덧칠하면. 국보에 덧칠이라니 그게 될 말입니까? 법륜이 다시 소리쳤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은폐할 일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면 용영암은 문 닫아야 합니다. 당장 문화재 지정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저 벽화 하나 보고 오는 신도들이 얼만데. 스님들의 고성과 신도들의 웅성거림, 노보살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대웅전 앞은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러웠다.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무심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흙 묻은 제 손가락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원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일단 신도님들은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법륜 스님, 공화 스님,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방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무심이는. 원각은 아이를 참아보지 못했다. 일단 방에 가두어 두세요. 누구도 만나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원각은 애써 외면했다. 주지실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무심히 끌려가며 남긴 작은 흙 발자국이 마당에 어지럽게 찍혔다. 주지실 전화벨이 찢어질 듯 울리기 시작했다. 올 것이 오고 있었다. 언론사, 군청, 그리고 문화재청이었다. 그 와중에도 원각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아이가 덧그린 그 기괴한 눈이었다. 그 눈은 마치 이 모든 소란을 비웃고 있는 듯 했다. 오후가 되자 용영암 입구는 쇠사슬로 굳게 닫혔다.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렸지만 소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녀갔고 문화재청에서 파견된 특수보존팀이 도착하기로 했다. 원각과 스님들은 침묵 속에서 점심 공양을 걸렀다. 주지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속세의 근심이 닥치자 스님들의 수행도 속수무책이었다. 오후 2시 검은색 SUV 한 대가 경내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차미선 실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최고의 벽화 보존 전문가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스캔 장비처럼 경내를 훑었다. 주지 스님 되십니까? 차미선입니다. 벽화 상태부터 보지요. 그녀의 말투에는 위로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처리하려는 전문가의 냉정함만 배어 있었다. 원각은 그녀를 대웅전 서쪽 벽으로 안내했다. 차 실장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고성능 랜턴을 꺼내 벽을 비췄다. 그녀는 무심히 그린 낙서에 초점을 맞췄다. 재료는 숯검댕, 진흙, 그리고 이건 들장미 열매즙이군요. 유기물입니다. 그녀가 핀셋으로 작은 입자를 떼어내며 말했다. 이거 지워집니까? 공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 실장은 공화 스님을 흘끗 보았다.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스님. 어떻게 지우느냐가 문제지요. 500년 된 안료층은 계란 흰자처럼 약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원본까지 뜯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해봐야 알지요. 차 실장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과 면봉을 꺼냈다. 가장 순한 용매인 에탄올 마이너스 증류수 혼합액입니다. 일단 가장자리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차 실장이 면봉에 용액을 적셔 무심히 그린 검댕선의 가장 끝부분, 벽화의 구석진 용의 꼬리 부분에 살짝 갖다 댔다. 일단 녹아 나옵니다. 검댕이 면봉에 묻어나왔다. 공화 스님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차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십시오. 그녀가 랜턴을 바짝 뗐다. 검댕이 지워진 자리. 그곳에 500년 된 푸른색 안료가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며 함께 닦여 나오고 있었다. 아! 원각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럴 수가. 차 실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의 그림이 단순한 표면 오염이 아닙니다. 마치 원본 안료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 같습니다. 결합이라니요? 아이의 침이나 혹은 알 수 없는 다른 촉매제가 작용해서 500년 된 안료층을 다시 활성화시킨 것 같습니다. 닦아내면 원본도 함께 지워집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이었다. 그때 법륜 스님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다. 저기 보십시오. 차 실장이 랜턴을 옮겼다. 검댕과 함께 푸른 안료가 얇게 벗겨진 바로 그 자리. 푸른색 밑에 희미하게 다른 색이 보였다. 이건 차 실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면봉을 버리고 휴대용 적외선 스캐너를 꺼내 들었다. 기계가 B- 소리를 내며 벽을 훑었다. 스캐너의 작은 흑백 화면에 스님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월 관음도의 부드러운 옷주름. 그 밑에 전혀 다른 형상의 훨씬 더 강하고 거친 선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중 벽화입니다. 차 실장의 목소리는 경외감마저 섞여 있었다. 조선시대 벽화 밑에 더 오래된 시대의 벽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린 건? 원각은 무심히 그린 그 기괴한 선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의 조악한 검댕선은 500년 묵은 관음도를 훼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밑에 잠들어 있던 천년의 얼굴을 정확하게 따라 그린 것이었다. 맙소사. 차 실장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밑그림을 본 겁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밑그림을. 방에 갇혀있던 무심은 그 시각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그 빛 속에 무언가를 그리듯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콧노래 같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된 경전을 읊조리는 듯한 기이한 가락이었다. 차미선 실장의 이중 벽화 선언은 용영함을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넣었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경내는 이제 당혹감과 기묘한 흥분, 그리고 더 깊은 미스터리로 술렁였다.
문화재청은 즉시 용영암의 모든 출입을 공식적으로 통제했다. 국보 311호 훼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발견 고대 벽화 발굴이라는 학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으로 급변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원각의 마음을 편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방에 갇힌 6살배기 아이를 외면한 주지였다. 이틀 뒤 문화재청의 공식 조사단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미선 실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남자가 있었다. 김진태 교수. 국내 불교 미술사, 특히 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기로 이름난 학자였다. 그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듯한 눈빛을 지녔다. 차 실장님, 현장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이중 벽화라. 흥미롭군요. 김 교수는 벽화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그는 차 실장이 발견한 숨겨진 얼굴의 스캔 데이터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 발견의 계기가 된 무심의 낙서는 철저히 무시했다. 교수님, 하지만 이 아이가. 차 실장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김 교수가 손을 들어막았다. 차 실장. 우린 과학자입니다. 아이가 맨눈으로 엑스레이를 봤다는 식의 이야기는 학계 보고서에 쓸 수 없습니다. 그건 민속학자나 무속인들 영역이지요. 하지만 그 우연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짚어낸 위치와 밑그림의 선이 90% 이상 일치합니다. 우연은 우연일 뿐입니다. 김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혹은 누군가 고의로 연출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원각을 향했다. 스님, 사찰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누군가 아이를 사주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찰의 오래된 기록을 보고 아이에게 일부러 그리게 했다든가. 교수님, 원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모욕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김 교수는 태연했다. 저는 저 벽에 덧칠해진 흙과 검댕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진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정밀 안료 분석과 탄소 연대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이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나 아동 심리학자에게 맡기시지요. 김 교수는 곧바로 연구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대웅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찼다. 레이저 스캐너가 윙윙거리고 휴대용 XRF 형광 X선 분석기가 벽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무심은 방에서 풀려났다. 김 교수의 무관심이 오히려 아이에게 자유를 준 셈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예전의 무심이 아니었다. 벽화 사건 이후 아이는 대웅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거대한 불길이라도 있는 듯 멀리 돌아갔다. 대신 아이의 발길은 사찰 뒤편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아 덩굴로 뒤덮인 낡은 숯가마터로 향했다. 원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심은 허물어져가는 가마 입구에 쪼그려 앉아 그 안의 어둠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밤에 들렸던 그 기이한 콧노래 같은 가락을 다시 흥얼거렸다.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허밍이 아니라 분명한 음률을 가진 노래처럼 들렸다. 슬프면서도 기이한 힘이 담긴 곡조였다. 사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을 단풍을 기대했던 신도들의 발길은 끊겼다. 용영암은 고고학 발굴 현장이 되었다. 재정을 담당하는 공화 스님은 매일같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간 스님들 겨울 공양미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게 다. 그의 원망 어린 시선이 숯가마터를 향했다. 반면 율사인 법륜 스님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부처님의 시험이다. 사찰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계율을 바로 세우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는 새벽 예불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모든 스님에게 참회 기도를 명했다. 경내에는 연구원들의 기계 소리와 법륜 스님의 날카로운 죽비 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뤘다. 원각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주지로서 사태를 수습해야 했고 학자들에게 협조해야 했으며 흩어지는 스님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숯가마 앞의 작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원각은 김 교수의 합리적인 의심과 자신이 목격한 비합리적인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김 교수 몰래 차미선 실장을 불렀다. 차 실장님, 김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이상합니다. 저 숯가마에 혹시 뭐라도 가볼 수 있겠습니까? 차미선은 망설였다. 자신의 연구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대웅전 벽화보다 더 깊은 미스터리를 품은 듯한 그 숯가마 앞에 아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차미선은 결국 원각의 청을 받아들였다. 김진태 교수가 벽화 샘플 분석을 위해 연구실로 돌아간 틈을 타 그녀는 방진복과 조명 장비를 챙겨 숯가마터로 향했다. 김 교수의 눈에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겠지만 그녀의 직감은 저 버려진 공간에 무언가 단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심하십시오. 수십 년 묵어 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각이 낫으로 덩굴을 쳐내며 길을 열었다. 숯가마 내부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재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숯을 구운 것이 언제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무심히가 이 안까지 들어갔단 말입니까? 차미선이 고성능 랜턴으로 내부를 비추며 물었다. 아니요, 그저 저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차미선은 가마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갔다. 바닥에는 단단하게 굳은 재와 숯 조각들이 깔려 있었다. 그때 그녀의 랜턴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다. 스님, 이리 와보세요. 바닥에 깔린 재의 표면. 그 위에는 날카로운 돌멩이 같은 것으로 긁어낸 그림들이 있었다. 대웅전 벽화에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이건 불? 그림은 조악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거대한 불길이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형상.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주한 채 거대한 돌. 아니, 거대한 석불 앞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인형. 대체 이게 뭘까요? 원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찰의 화재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용영암 창건 이래 큰 불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500년 역사 속에서는요. 차미선이 그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원각은 가마 구석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다. 굳은 재 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새까만 목탄 조각들. 하지만 일반적인 숯과는 모양이 달랐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조각하려다 만 듯한 인위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건 원각이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다. 와!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처절하고도 날카로운 비명이 용영암 경내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소리였다. 무심히 원각과 차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숯가마를 뛰쳐나왔다. 소리는 대웅전 쪽에서 들려왔다. 두 사람이 대웅전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마주했다. 율사 법륜 스님이 대웅전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무심을 꿇어앉힌 채 정화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김 교수와 연구팀이 철수한 틈을 타 법륜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을 아이가 아니라 아이에게 신 요사스러운 기운이라 단정하고 독단적으로 벽사의식을 행하려 한 것이다. 이 아이에게 신 말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 사찰을 구하기 위해 법륜이 향로의 불을 아이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경문을 외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 무심히 고개를 쳐들며 비명을 질렀다. 5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소리였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대웅전 서쪽 벽화. 김 교수가 설치해둔 정밀 계측 장비들이 일제히 굉음을 내며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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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야? 밖에서 대기하던 연구원들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온도. 벽화 표면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섭씨 5도. 10도. 말도 안 돼. 적외선 스캐너가 과부하입니다. 이미지가 깨집니다. 아이의 비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웅전 안의 모든 촛불이 일순간 꺼졌다가 다시 펑 소리를 내며 기이한 푸른빛으로 타올랐다.
법륜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보았다. 무심의 눈을. 아이의 눈은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벽화를 꿰뚫고 그 너머의 무언가를, 1000년 전의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비명이 멎었다. 무심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을 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혼란이 경내를 휩쓴 그때 용영암에 굳게 닫힌 산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용영암의 산문은 문화재청의 공식 허가 없이는 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그 모든 규율 위에 있는 듯 했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누더기 가사를 걸친 노승. 한쪽 눈은 백태로 흐릿했고 주름진 얼굴은 수백 년 된 고목의 껍질 같았다. 용영암의 전주지이자 원각의 스승, 10년 전 호련히 절을 떠나 만행을 떠났던 노방장 해진 스님이었다. 스승님. 원각은 무너져 내리듯 해진 스님 앞에 엎드렸다. 아수라장이 된 경내, 고열로 쓰러진 아이, 겁에 질린 스님들과 연구원들. 그 모든 혼란이 해진 스님의 등장 하나로 일순간 정지된 듯 했다. 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한쪽 눈으로 산의 기운을 가만히 살폈다. 시끄럽구나.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두를 압도했다. 스승님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산이 울기에 왔다. 해진은 원각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화공이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더구나. 화공이라는 말에 참이선이 움찔했다. 김진태 교수 역시 소식을 듣고 연구실에서 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이 비과학적인 상황의 등장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스님, 여긴 지금 국가관리구역입니다. 외부인은. 해진은 김 교수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대는 숫자를 보는가? 네? 무슨? 나는 결을 본다. 지금 이 산의 결이 뒤틀렸어. 해진은 김 교수를 지나쳐 대웅전으로 향했다. 겁에 질려 멍하니 서 있던 법륜 스님은 해진 스님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켰다. 율사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해진은 벽화 앞을 가득 메운 최첨단 장비들을 지팡이로 툭툭 건드려 보았다. 그리고는 벽화를 올려다보았다. 500년 된 수월관음도와 그 위에 덧칠된 무심의 그림, 그리고 그로 인해 비명을 지르는 기계들을. 어리석구나. 덮어놓은 것을 억지로 긁어내려 하니 잠든 것이 노한 것이다. 그는 벽화가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고 있는 무심에게로 걸어갔다. 원각이 아이를 안아 올리려 하자 해진이 그를 막았다. 노스님은 무심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지도 맥을 짚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작은 손, 검댕과 흙물이 아직 희미하게 남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참이선이 숯가마에서 가져온 그 조각하려다 만 듯한 목탄 조각을 해진 스님 앞에 내밀었다. 해진은 그것을 집어들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신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쓱 그어보았다. 천년 묵은 벼락 맞은 감나무로군. 그림을 그리는 수추로는 으뜸이지. 해진은 눈을 감았다. 그는 무심히 내는 거친 숨소리와 아이가 흥얼거리던 그 기이한 가락을 듣고 있는 듯 했다. 원가가. 예, 스승님. 저 아이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다. 해진이 무심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손이, 몸이. 그 억겁의 세월을 기억하고 있는 게야.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대웅전을 나와 원각이 길을 텄던 숯가마터로 향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다녀온 길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덩굴을 헤치고 숯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해진 스님의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곳이구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곳. 그는 숯가마 바닥에 그려진 불길과 석불의 그림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저 벽에 잠든 것은 관음이 아니다. 1000년 전 이 절을 세운, 그리고 이 절을 불태운 그의 분노다. 해진 노스님의 한마디는 대웅전 앞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1000년 전 이 절을 세운, 그리고 이 절을 불태운 그의 분노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진태 교수였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스님,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국가 연구 사업을 방해. 전설이라. 혜진이 김 교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흐릿한 백태가 낀 눈이었지만 그 시선은 김 교수의 오만을 꿰뚫는 듯 했다. 젊은 학자여. 그대는 기록을 믿는가? 기록 중에서도 사실로 교차 검증된 것만 믿습니다. 그럼 그대가 보지 못한 기록은 사실이 아닌가? 혜진은 지팡이로 숫가마 입구를 가리켰다. 저 숫가마가 용영암의 역사서 그 자체다. 원각은 스승의 말에 담긴 무게를 직감했다. 스승님, 그게 무슨... 혜진은 숫가마 안 잿더미가 단단히 굳은 벽 한쪽을 지팡이로 툭툭 쳤다. 원가가, 내가 너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기 전날 밤 장경각 맨 아래 칸 좀 먹은 괴짝에 넣어둔 것을 기억하느냐? 원각의 눈이 커졌다. 10년 전 스승이 떠나며 남긴 유일한 물건. 오칠이 다 벗겨진 작은 괴였다. 그것은 스승님의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유품이라 하셨습니다. 열어보았는가? 네. 감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오너라. 그 안에 숫자를 보는 그대들이 원하는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 원각은 비틀거리며 장경각으로 달려갔다. 그가 먼지 쌓인 괴를 들고 왔을 때 김 교수와 차 실장을 포함한 모두가 숫가마 앞에 모여 있었다. 혜진은 괴를 받아들고는 그 안에서 까맣게 그을린 대나무 쪽들을 꺼냈다. 불에 타다 만 죽간이었다. 이것은... 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것이 최소 1000년은 됨직한 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의 유물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용영암 탄기. 용영암의 숫 기록이다. 혜진이 말했다. 이 절은 본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숫, 즉 화탄을 굽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화탄을 굽던 기술자이자 이 절의 창건주가 바로 화승 천명이셨지. 혜진은 그을린 죽간 하나를 들어 올렸다. 천명 스님은 벼락 맞은 감나무만을 골라 숯을 구웠다. 그 숯으로 그린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산의 영을 붙잡아두는 진이었다. 그가 대웅전 벽에 처음 그렸던 것은 관음보살이 아니었다. 참이선이 숨을 삼켰다. 그럼 뭡니까? 산신 혹은 산 그 자체의 분노를 다스리는 명왕의 얼굴이었지. 자비가 아닌 두려움으로 악귀를 쫓는 수호신. 혜진의 이야기는 숫가마의 어둠처럼 깊어졌다. 1000명의 그림이 완성되자 용영암이 자리한 이 흑룡산은 기이한 영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병자가 낫고 가뭄이 그쳤다. 소문은 개경 당시 수도의 권력가 귀에 들어갔다. 그는 군사를 보내 그림을 모셔오라 명했다. 천명 스님은 거부했다. 이 그림은 산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라고. 군사들이 억지로 그림을 떼어가려 하자 혜진은 죽간을 내려다보았다. 천명 스님은 스스로 숫가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불붙은 숯을 들고 대웅전으로 뛰어들었다.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분노를 덧칠해버렸지. 숫가마 바닥에 그려진 불길과 비명의 그림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함께 그림을 봉인한 것이다.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감히 이 봉인을 푸는 자 산의 분노를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탄기의 마지막 기록이다. 김 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저 500년 된 관음도는 뭡니까? 후대 사람들이지. 혜진이 답했다. 불탄 절터에 남은 저주받은 벽. 그 위에 1000명의 분노를 누르기 위해 가장 자비로운 수월관음을 덧그린 게야. 분노를 자비로 덮어버린 거지. 500년간. 성공한 듯 보였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원각이 물었다. 혜진은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고열에 신음하는 무심이 누워 있었다. 1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자신의 그림을 되찾으러. 혜진은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학자여. 그대가 믿는 과학으로 저 아이가 500년 묵은 안료 밑에 숨겨진 1000년 전의 분노를 정확히 짚어낸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 아이가 쓴 숫과 흙이
저 탄기에 적힌 천명 스님의 비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어찌 설명할 텐가? 김진태 교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합리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고고학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는 이 전설을 깰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제8장 학자의 반격 더 스칼러즈 갬빗. 김진태 교수는 혜진 스님의 전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용영암을 구하기 위해 교묘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극 혹은 노승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이성이 비이성적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을린 주간 몇 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연구팀을 이끌고 숯가마터로 돌아갔다. 그는 혜진 스님이나 원각 스님이 없는 틈을 타 숯가마 바닥에 그려진 불길 그림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이겁니다. 그가 소리쳤다. 그는 그림이 긁힌 단면을 휴대용 현미경으로 확대했다. 보십시오. 이 긁힌 자국. 제가 굳은 표면에 난 것이지만 그 단면이 너무나 신선합니다. 수백 년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기껏해야 며칠, 아니 몇 시간 전에 긁힌 자국입니다. 그의 시선이 원각을 향했다. 스님, 솔직히 말씀하시죠. 저 혜진 스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것 아닙니까? 사찰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저 말 못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기적을 조작한 겁니다. 저 죽간도 이 숯가마 그림도. 김 교수님, 스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각이 항변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믿지요. 김 교수는 숯가마에서 발견된 벼락 맞은 감나무 숯 조각 혜진이 말안을 샘플 봉투에 담았다. 이것, 그리고 대웅전 벽에 묻은 아이의 낙서 성분. 두 개를 정밀 비교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만약 두 성분이 일치한다면 그건 아이가 숯가마의 숯을 가져다 그렸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이 모든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1000년 전의 기억이 아니라. 김 교수의 논리는 명쾌했다. 아이가 숯가마의 숯으로 그렸다. 숯가마의 그림은 최근에 그려졌다. 고로 혜진 스님 혹은 원각이 숯가마의 전설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아이에게 숯을 쥐어주며 벽에 그리도록 사주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도 치명적인 추론이었다. 김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접촉하던 한 시사 주간지 기자에게 이 합리적 의심을 흘렸다. 그는 국보 훼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종교적 기적으로 둔갑시키려는 사찰 측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흘 뒤 인터넷이 뒤집혔다. 단독 국보 311호 훼손, 알고 보니 자작극. 용영암, 재정난 타개 위해 6세 동자승 이용했나. 기사는 김 교수의 익명 인터뷰를 바탕으로 용영암이 혜진 스님의 주도하에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기적 마케팅을 벌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중벽화라는 차미선 실장의 발견조차 사기극의 일부일 가능성으로 매도되었다. 용영암은 신비의 사찰에서 하루아침에 사기꾼의 소굴로 전락했다. 군청과 문화재청은 빗발치는 민원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국보 지정을 취소하라, 사기꾼 스님들을 구속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재정을 담당하던 공화 스님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끝이다. 정말 끝이다. 원각은 주지실에서 쏟아지는 항해 전화를 받으며 망연자실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미 세상은 용영암을 유죄로 판결 내린 듯 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법륜 스님은 대웅전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며칠째 잠도 자지 않고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벽사의식이 아이의 비명을 불렀고 그 비명이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순간 보았던 푸른 불꽃과 아이의 천년 묵은 눈빛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그의 단단했던 계율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방에 격리되어 보호받던 무심은 여전히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았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서도 아이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바닥과 벽지를 제 손톱으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숯가마에서 그리던 그 불길과 비명의 형상을 방 안가득 미친 듯이 그려내고 있었다. 이 장은 6살 무심의 의식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천년의 기억 화승천명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이 방은 어둡다. 하지만 내 손은 빛을 본다. 나는 붓을 든다. 아니, 이것은 붓이 아니다. 손톱이다. 여리고 작은 6살 아이의 손톱이다. 상관없다. 내 영혼은 벼락 맞은 감나무 숯이다. 냄새가 난다. 1000년 전 그날의 냄새다. 소나무가 타는 매캐한 연기, 송진이 녹아내리는 달콤한 향, 그리고 피비린내. 그들이 왔다. 개경에서 온 오만한 자들. 갑옷이 햇빛에 번쩍이고 말발굽이 내가 가꾼 이끼 낀 뜰을 짓밟았다. 그들의 대장 검은 수염의 사내는 내 그림을 원했다. 왕의 명이다가 스님. 흑룡 명왕진을 내어주시게. 궁에 모셔야겠다. 나는 웃었다. 흑룡 명왕. 산의 분노. 감히 인간의 궁에 가둘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나. 저 벽에 깃든 것은 그림이 아니다. 산의 심장이다. 가져갈 수 없을 것이네. 스님이 거부한다면 저 벽을 부수어서라도 가져갈 것이다. 그들은 망치를 들었다. 내 제자들 나와 함께 숯을 굽고 그림을 그리던 도반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피가 튀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도량에서 내 도반들의 피가 흙을 적셨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자비는 힘이 없다. 분노해야 했다. 저 오만한 자들에게 이 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했다. 나는 숯가마로 달렸다. 방금 꺼낸 가장 뜨거운 벼락 맞은 감나무 숯. 내 영혼의 정수. 그것을 들고 대웅전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군사들이 나를 막아섰지만 불붙은 숯을 든 내 앞을 감히 막지 못했다. 나는 내 그림, 내 평생의 역작 흑룡명왕진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자비로우면서도 분노한 명왕의 얼굴 위에 불타는 숯으로 덧칠을 시작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다. 봉인이다. 내 분노로, 내 생명으로 이 그림의 힘을 봉인한다. 아무도 가질 수 없다. 나도 너희도. 나는 그림의 마지막 선을 그었다. 그리고 남은 불씨를 대웅전 기둥에 던졌다. 불길이 순식간에 천장을 삼켰다.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나는 타오르는 대웅전, 내 그림과 함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뜨거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 육신은 재가 되었다. 하지만 내 의식은, 내 분노는 저 벽에 스며들었다. 그림과 하나가 되었다. 그 후로 긴 어둠이 흘렀다. 500년쯤 지났을까? 누군가 내 봉인 위에 다른 그림을 그렸다. 차갑고 축축하고 슬픈 그림. 수월관음이라 했다. 그들은 나의 분노를 자비로 덮으려 했다. 어리석은 자들. 불 위에 물을 붓는다고 불씨가 사라지더냐. 나는 기다렸다. 100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돌아왔다. 이 작은 아이의 몸으로. 그런데 또다시 나를 막아선다. 향불을 들이대고 경문을 외운다. 나를 말아 부른다. 저들이다. 1000년 전 내 도반들을 죽이고 내 그림을 빼앗으려 했던 저 오만한 규율이다. 저 이성이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안에 1000년 묵은 불꽃이 깨어났다. 무심은 방바닥을 긁던 것을 멈췄다. 아이의 손톱은 다 닳아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열이 내렸다. 1000년의 분노가 6살 아이의 몸에 온전히 자리 잡았다. 무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아이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문고리를 바라보았다. 철컥. 문고리가 저절로 돌아가며 굳게 잠겼던 빗장이 풀렸다. 아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마당을 지나던 공양주 보살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무심이가. 동자승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심은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1000년 전 자신이 불타올랐던 그곳 대웅전의 서쪽 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용영함은 최악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동자승 이용 사기극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군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용영암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통보해왔다. 김진태 교수는 아침 일찍부터 기자 몇 명을 대동하고 경내에 들어섰다. 그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의기양양했다. 주지 스님, 해명하십시오. 이 모든 게 혜진 스님과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원각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감았다. 그때 공양주 보살의 비명이 들려왔다. 무심히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요사체에서 걸어나오는 작은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무심은 예전의 무심이 아니었다. 5년간 텅 비어있던 그 커다란 눈은 이제 천년의 세월을 담은 듯 깊고 고요했으며 동시에 서늘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아이는 며칠을 굶고 열에 시달린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작은 몸에서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저 아이. 김 교수가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기세에 눌린 것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무심은 그들을 무시했다.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때 대웅전 문이 열리며 밤샘 참회를 마친 법륜 스님이 피로에 젖은 얼굴로 나왔다. 그는 무심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법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칠 전 자신이 말아 부르며 불을 들이댔던 그 아이. 아이는 법륜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법륜은 자신도 모르게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율사가 6살 동자승에게 절을 한 것이다. 화승님.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심은 법륜을 지나쳐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주지실에서 뛰쳐나온 차미선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팩스로 받은 분석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김 교수님, 틀렸어요. 교수님 이론이 틀렸다고요.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성분 분석 결과, 숯가마의 수치랑 벽에 묻은 검댕, 성분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그럴 리가. 그럼 아이가 대체 뭘로 그린 겁니까? 차미선은 보고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벽화 앞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건 칠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대웅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혜진 노스님이 어느새 와서 벽화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심히 서 있었다. 아이는 연구원들이 조사용으로 가져다 놓은 부통에서 가장 굵고 낡은 털이 다 빠진 마른 붓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 실장, 김 교수가 윽박질렀다. 아이의 낙서 성분이 뭐였습니까? 차미선은 거의 울먹이며 답했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500년 된 조선시대 안료 밑에 1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심히 덧그린 검은 선을 가리켰다. 아이가 칠한 이 검은색, 숯가마의 숯이 아니라 바로 저 1000년 된 밑그림의 안료 자체였어요. 성분이 100% 일치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더 칠한 게 아니라고요. 500년 된 관음도 그림을 뚫고 그 밑에 잠자고 있던 1000년 된 그림을 표면으로 끄집어낸 거라고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진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천명이 자신의 붓을 되찾은 게지.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무심히 천천히 마른 붓을 들어 올렸다. 6살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붓은 마치 천근의 무게를 지닌 듯 장엄했다. 아이는 붓끝을 자신이 그렸던 눈의 중심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그리고 마른 붓이 벽을 스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스스슥. 마치 마른 나뭇잎이 바닥을 쓰는 듯한 소리. 기적이 일어났다. 마른 붓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500년 묵은 수월관음도의 희고 푸른 안료가 마치 안개가 거치듯 스스로 옆으로 밀려나며 그 밑에 잠들어 있던 1000년의 검고 붉은 선들이 짙은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덮여있던 것을 지워내고 있었다.
천년 전 화승 천명이 봉인했던 바로 그 흑룡 명왕진이 스스로 깨어나고 있었다. 스스스슥. 소리는 낙엽이 아니라 오래된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 혹은 마른 흙이 갈라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대웅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김진태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었다. 차미선 실장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보존과학의 모든 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공포와 경외 속에서 지켜보았다. 무심의 마른 붓끝이 닿는 곳마다 500년의 세월을 머금은 수월관음도의 청아한 푸른색과 온화한 백색 안료가 사라지지 않았다. 지워지거나 벗겨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썰물처럼 옆으로 밀려났다. 안료 입자들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길을 터주며 그 밑에 갇혀있던 혹은 그와 한 몸이었던 다른 색을 앞으로 밀어 올렸다. 붓이 지나간 자리는 젖지도 긁히지도 않았다. 그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뿐이었다.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옥의 업화 그 자체였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눈이었다. 자비롭게 반쯤 감겨 중생을 살피던 눈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분노로 부릅뜬 거대한 눈으로 변했다. 눈동자는 시뻘건 불꽃이었고 눈썹은 칼처럼 치켜 올라가 있었다. 이어 관음의 부드러운 옷자락이 밀려나자 그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용의 비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비늘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락 맞은 감나무 숯, 바로 그 천명탄으로 그린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흑룡. 흑룡이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림은 순식간에 대웅전 서쪽 벽을 집어삼켰다. 자비의 수월관음도는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천년의 분노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침내 드러난 흑룡 명왕진의 전모.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림의 중앙에는 불꽃의 화신인 명왕이 흑룡을 밟고 서 있었다. 명왕의 몸은 붉은색 근육으로 이글거렸고 6개의 팔에는 각각 칼과 금강저 그리고 불타는 밧줄을 쥐고 있었다. 그 분노는 속세의 악을 향한 것이 분명했으나 그 힘이 너무도 거대하여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였다. 그림의 배경은 자비로운 달빛 바다가 아니었다. 천년 전 천명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불타는 용영함의 모습, 바로 화염지옥이었다. 이런. 맙소사. 기자 중 한 명이 셔터를 눌렀다.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명왕의 붉은 눈동자가 그 기계의 빛에 반응하듯 섬광을 받아친 것이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기자의 카메라 렌즈가 깨져나갔고 카메라 본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으악! 기자가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내던졌다. 다른 기자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건 그림이 아니야. 괴물이다. 김진태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이성은 이 현상을 정전기, 고전압 플라스마 방전 같은 단어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무엇을 깨운 거지?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그때 그림 앞에서 묵묵히 마른 붓질을 하던 무심이 마지막으로 명왕의 턱 밑에 작은 낙관을 드러냈다. 천명. 2글자였다. 천년 전 화승의 이름이 불타는 인장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심은 붓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천년의 작업을 마친 것이다. 갑자기 문과 창문이 모두 닫힌 대웅전 안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 그것은 숯가마에서 불어오는 듯한 뜨겁고 매캐한 바람이었다. 대웅전의 모든 촛불과 전등이 일순간에 꺼졌다. 법륜 스님이 참회 기도를 올리던 목탁 소리도, 기자들의 카메라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멈췄다. 완전한 암흑. 그 암흑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벽화. 흑룡 명왕진 스스로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붉은 안료는 마치 살아있는 용암처럼 이글거렸고 검은 안료는 심연처럼 어둠을 빨아들였다.
그 기괴하고도 신성한 빛 속에서 무심히 천천히 돌아섰다. 아이의 시선은 마당에 주저앉은 김 교수도 겁에 질린 기자들도 아니었다. 아이는 대웅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를 시작한 법륜 스님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율사의 떨리는 등을 참회합니다. 법륜은 울고 있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계율과 규율이 천년의 분노와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고 불렀던 존재는 이 절의 시조였다. 무심은 법륜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슬픈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6살 아이의 작은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천년의 의식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무심히 쓰러지자 벽화가 내뿜던 기괴한 빛도 대웅전을 휘감던 뜨거운 바람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시 촛불이 켜지고 비상등이 들어왔다. 대웅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지만 서쪽 벽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무심아. 원각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불덩이 같던 몸은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 있었고 거칠던 숨소리도 고른 아이의 숨결로 바뀌어 있었다. 천년의 화승은 떠나고 6살 동자승이 돌아온 것이다. 원각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아이를 요사체로 급히 옮겼다. 대웅전에는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깨진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사기극 특종은 그들의 카메라와 함께 박살났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기적? 저주? 혹은 집단 환가? 그때 혜진 노스님이 기자들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다. 그대들은 볼 것을 다 보았다. 붓이 펜보다 강한 것을 보았고 진실이 기록보다 무거운 것을 보았다. 노스님은 대웅전 문을 가리켰다.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그대들이 본 것을 쓰되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자들은 홀린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짐을 챙겨 대웅전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굳게 문이 닫혔다. 이제 대웅전 안에는 혜진 스님, 주저앉은 김진태 교수, 넋이 나간 차미선 실장, 그리고 여전히 오체투지 자세로 엎드려 흐느끼는 법륜 스님, 4사람만 남았다. 차미선이 로봇처럼 뻣뻣하게 움직여 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보존 과학자의 본능으로 라텍스 장갑 낀 손을 뻗어 흑룡 명왕진의 표면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뗐다가 다시 만져보았다. 이럴 수가. 왜 그럽니까? 김 교수가 힘없이 물었다. 교수님. 차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끄럽습니다.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워요. 그게 무슨 2개의 층이 아닙니다. 차미선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밑그림과 윗그림이 아니에요. 500년 된 안료와 1000년 된 안료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처럼 안료들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랜턴을 비추었다. 보세요. 관음도의 푸른색 입자와 명왕의 붉은색 입자가 서로 틈을 비집고 자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건 화학도 물리도 아닙니다. 이건 연금술이지. 혜진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아니면 의지입니다. 차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평생 배운 과학이 눈앞의 진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우린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하죠? 벽화가 스스로 표정을 바꾸었다라고 써야 합니까?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법륜의 흐느낌과 겹쳐졌다. 그때 김진태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은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이성이 박살난 현장을 이 참혹하고도 신성한 벽화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혜진 스님과 차미선, 법륜을 향해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는 주지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원각이 막 무심을 눕히고 나오는 길이었다.
김 교수는 원각 앞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기자에게 보냈던 제보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용영암을 사기극으로 몬 것은 접니다. 내가 그 시사 주간지에 모든 것을 제보했습니다. 원각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 학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스님들과 저 아이를 매도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각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 인사였다. 교수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학계에서도 떠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언론을 바로잡겠습니다. 나를 고발하십시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한 학자의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원각은 김 교수의 구분 등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다. 그는 방금 천년의 분노가 다시 잠드는 것을 목격했다. 원각은 고개를 돌려 대웅전의 흑룡명왕진을 바라보았다. 저토록 분노한 얼굴. 무엇이 천명을 저토록 분노하게 했는가? 교수님. 원각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십시오. 스님? 교수님의 패는 천년 전 이 절을 불태운 군사들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절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2번 죽였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원각은 말을 이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벽을 긁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님의 합리적 의심이 역설적으로 천명 스님을 깨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각은 잠든 무심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단죄가 아닙니다. 저 벽이, 저 아이가 왜 천년 만에 돌아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원각은 김 교수의 어깨를 잡았다. 떠나지 마십시오. 학자로서 당신이 저지른 이 일의 끝을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져야 할 진짜 책임일 것입니다. 용영암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외부 세계에서는 용영암의 기적, 살아있는 벽화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조심스럽게 타전되기 시작했다. 김진태 교수가 직접 나서서 지난 기사의 모든 것이 자신의 오판이었음을 고백했고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었다. 사기극의 소굴은 다시 신비의 성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영암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가장 큰 문제는 흑룡명왕진 그 자체였다. 재정을 담당하는 공화 스님은 돌아온 벽화를 보고 기절초풍했다. 스님, 저런 무서운 그림에 대고 누가 기도를 합니까? 자비로운 관음보살님은 어디 가시고? 저건 그의 말대로였다. 벽화는 신도들에게 평안을 주기보다 그들의 죄를 꿰뚫어보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감을 선사했다. 며칠 만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몇몇 신도들은 벽화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치듯 절을 떠났다. 이러다간 정말 문 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500년 된 관음도일 때가 나았습니다. 공화 스님은 원각에게 하소연했다. 원각 역시 혼란스러웠다. 천년의 진실을 되찾았지만 사찰의 현재는 위태로워졌다. 그 모든 혼란을 지켜보던 혜진 노스님이 원각과 법륜, 그리고 공화 스님을 장경각으로 불렀다. 김진태 교수와 차미선 실장도 증인으로 함께했다. 혜진은 용영 암탄기를 꺼냈던 그 괴짝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꺼낸 것은 불탄 죽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조선시대의 한지 두루마리였다. 이것은 용영암 중건기여 500년 전 수월관음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던 시대의 기록이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500년 전 이 절을 다시 세운 무인대사라는 스님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기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천명 화승이 분노로써 그림을 봉인하고 절을 불태운 지 500년. 흑룡산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산짐승들은 사나워졌고 마을에는 역병이 돌았다. 불탄 절터에 남은 명왕의 벽은 밤마다 울음소리를 내었고 감히 그 앞에 다가가는 자는 없었다. 울음 소리요? 공화 스님이 침을 삼켰다.
천명의 분노는 산 전체를 500년간 붙잡고 있었던 게지. 혜진이 말했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무인 대사께서 이곳에 당도하시어 그 벽 앞에 섰다. 사람들은 모두 대사를 말렸다. 저 벽을 부숴야 한다고, 저주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셨다. 두루마리에는 무인 대사의 말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깊은 상처의 비명이다. 상처는 찢어내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낫게 하는 것이다. 무인 대사는 그 벽을 부수지 않았다. 그는 그 벽 앞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매일같이 벽을 향해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그는 1000명의 분노를 쫓아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00명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무인 대사의 독경 소리에 검붉은 분노의 벽이 스스로 빛을 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글거리던 불꽃의 형상 위로 푸른 물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명왕의 분노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듯 하더니 그 눈이 자비롭게 감겼다. 흑룡의 비늘은 부드러운 옷자락이 되었고 화염지옥은 달빛 어린 바다로 변했다. 참이선이 입을 막았다. 그럼 덧그린 게 아니었군요. 그렇소. 혜진이 눈을 감았다. 수월관음도는 500년 전 무인 대사가 그린 것이 아니었소. 그것은 1000명 화승의 천년 묵은 분노를 향한 무인 대사의 500년 묵은 참회 그 자체였던 게지. 분노의 상처 위에 자비의 연고를 바른 것이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수월관음도는 흑룡 명왕진을 덮은 것이 아니라 껴안고 있었던 것이다. 법륜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짓은. 혜진이 법륜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그대 법륜가 말을 쫓는다며 향부를 들이밀고 이 학자 김진태가 진실을 밝힌다며 펜을 휘두른 그 오만함이 500년간 겨우 아물어가던 그 상처를 다시 터트려버린 게야. 무심히는 원각이 물었다. 1000명 화승은 왜 하필 지금 돌아온 겁니까? 혜진 스님이 대답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연고만으론 부족하지. 상처 입은 자 스스로가 용서해야 하니까. 1000명은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거두기 위해 돌아온 게야. 500년간 자신을 위로해준 그 자비수월관음도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노스님은 법륜과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1000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오만함과 폭력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법륜 스님은 장경각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계율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 무심히 잠든 사이 용영암은 낯선 성지가 되었다. 대웅전의 흑룡 명왕지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경외심만으로는 사찰을 유지할 수 없었다. 공화 스님은 텅 비어가는 공양리 창고를 보며 원각 주지를 다그쳤다. 주지 스님, 신도들이 무서워서 절에 오질 못합니다. 저주받은 절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아무리 해명을 한들 저 무시무시한 그림을 본 사람들 마음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러다간 올겨울 스님들 모두가 탁발을 나가야 할 판입니다. 원각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1000년의 진실을 마주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다. 그는 혜진 노스님께 방도를 구했다. 스승님, 1000명 화승의 분노가 드러났고 무심히는 잠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 벽을 다시 500년 전처럼 자비로 덮어야 합니까? 혜진은 대웅전 앞 500년 된 전나무 아래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흑룡 명왕진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을 맞으며 말했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억지로 누른다고 자비가 되는 것도 아니지. 노스님은 대웅전 안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는 세 사람을 가리켰다. 참회 속에 무너진 율사 법륜, 과학적 신념이 부서진 학자 김진태, 그리고 자신의 직업적 존재 이유를 상실한 보존가 참이선이었다. 원가가
500년 전 무인 대사께서는 3년의 독경으로 1000명의 분노를 위로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지금 저 벽은 다시 상처가 터져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럼 저희도 무인 대사처럼 해야 한 마이너스. 아니다. 혜진이 원각의 말을 잘랐다. 500년 전은 위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참회가 필요하다. 상처를 낸 자들이 스스로 약을 발라야지. 혜진은 법륜과 김진태 교수를 불렀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노스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대들이 듣거라. 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대들의 오만함이 천년의 상처를 다시 뜯어냈다. 한 명은 계율이라는 칼로, 한 명은 이성이라는 돌로. 저 벽을, 저 아이를 내리쳤다. 이제 그대들이 그 상처를 꿰맬 차례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대들 두 사람. 혜진은 흑룡명왕진을 가리켰다. 저 벽 앞에서 밤을 세워라. 밤을 세우라니요? 법륜, 그대는 그대가 평생 지켜온 목탁과 경전을 들고 앉아라. 허나 오늘은 말을 쫓는 기도가 아니다. 천년의 분노를 이해하는 기도를 올려라. 저 분노가 그대의 분노인 듯, 저 상처가 그대의 상처인 듯. 울어라. 그리고 참회하라. 그리고 혜진은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학자여.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경전도 기도도 하지 마라. 그대는 평생을 분석하고 증명하려 애썼지. 오늘 밤만큼은 그저 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온몸으로 저 벽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참회다. 그날 밤 대웅전의 모든 문이 닫혔다. 원각과 공화스님, 참의선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밤을 지켰다. 대웅전 안에는 오직 두 사람, 율사 법륜과 학자 김진태, 그리고 이글거리는 흑룡명왕진만이 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벽화의 흑룡명왕진은 낮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불꽃에 휩싸인 명왕의 눈은 삿된 것을 징벌하려는 듯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대웅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가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기를 반복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법륜이 목탁을 잡았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평생 지켜온 계율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이 말하고 불렀던 존재 앞에서 경문을 외워야 했다. 딱딱딱. 목탁 소리가 둔탁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반야심경이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저것은 분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인데 나는 지금 분노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 그의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벽화의 명왕이 뿜어내는 기운이 살기처럼 그를 찔렀다. 법륜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옆에서 김진태 교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었다. 눈을 뜨면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명왕의 분노가, 눈을 감으면 자신이 저지른 오만의 기억이 그를 덮쳤다. 데이터, 증거, 합리적 의심. 그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성과는 저 거대한 진실 앞에서 먼지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신의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기자에게 정보를 흘리던 순간을 떠올렸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는 6살 아이와 한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김 교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숨죽여 흐느꼈다. 그때 법륜의 목탁 소리가 멈췄다. 그 역시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계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는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틀렸다고 단죄했다. 그는 말 못하는 아이의 여린 마음에 불을 들이댔다. 1000년 전 1000명 화승에게 칼을 들이댔던 그 권력가와 자신이 무엇이 다른가? 제가 1000명 화승님을
다시 죽였습니다. 법륜이 목탁을 놓고 벽을 향해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도 법륜 스님 옆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사람은 종교적 규율로, 한 사람은 과학적 이성으로. 똑같은 폭력을 저질렀던 두 지식인이 천년의 분노 앞에서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참회했다. 그들의 참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스르르. 대웅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혜진 노스님도 원각주지도 아니었다. 잠에서 깨어난 6살 동자승 무심히 서 있었다. 아이는 잠옷바람 그대로 맑고 고요한 눈으로 울고 있는 두 사람과 이글거리는 벽화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벽화를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울고 있는 법륜 스님과 김진태 교수에게로 향했다. 무심은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작은 고사리 손을 내밀어 흐느끼는 법륜 스님의 젖은 가사를, 그리고 김 교수의 눈물 젖은 뺨을 가만히 닦아주었다. 무심의 작은 손이 닿는 순간 법륜과 김진태는 마치 강한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떨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그것은 6살 아이의 체온이었으나 동시에 천년의 분노를 품었던 화승이 건네는 용서의 온기였다. 법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의 그 작은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자신이 말아 부르며 불을 들이댔던 그 아이가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다. 계율의 율사가 말 못하는 동자승에게 구원받고 있었다. 김진태 교수는 얼어붙었다. 자신의 뺨을 닦아준 그 작은 손길. 그것은 그의 오만한 이성을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이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손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용서받은 한 인간이었다. 무심은 울고 있는 두 어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흑룡명왕진 앞에 섰다. 대웅전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원각과 혜진, 공화, 참이선은 숨을 죽였다. 아이는 자신을 닮은 그러나 천년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거대한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화염 속의 명왕. 그것은 천명 자신의 과거였다. 분노로 자신을 봉인해야 했던 처절한 아픔이었다. 무심은 숯가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웅전 한편에 놓인 작은 붓통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붓 하나를 집어들었다. 며칠 전 500년의 관음도를 밀어냈던 그 마른 붓이 아니었다. 이번에 아이가 집어든 것은 가장 부드러운 털로 만들어진 물을 머금는 채색붓이었다. 아이는 붓을 들고 법륜 스님이 참회 기도를 올리던 제단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촛대 앞에 놓인 맑은 물그릇, 감로수 그릇에 붓을 담갔다. 물을 머금은 붓. 아이는 그것을 들고 다시 벽화 앞으로 걸어갔다. 원각이 소리치려 했다. 무심아, 안 된다. 그 그림에 보아라. 혜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이제 스스로 씻어내는 게야. 무심은 맑은 물을 머금은 붓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붓끝을 흑룡명왕진의 가장 중심 분노로 이글거리던 명왕의 붉은 눈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치이잉 마이너스. 마치 뜨거운 숯에 물이 닿는 듯한 소리가 대웅전 안에 울렸다.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보았다. 붓끝이 닿은 붉은 눈동자. 그 살기등등하던 분노의 불꽃이 맑은 물에 씻기듯 그 강렬함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것을. 무심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림을 지우지도 않았다. 그저 맑은 물로 천년 묵은 자신의 분노를 씻어내고 있었다. 붓질은 계속되었다. 아이는 명왕에 치켜 올라간 눈썹을 씻어냈다. 굳게 담은 입가를 씻어냈다. 살생을 위해 움켜쥔 6개의 팔을 씻어냈다. 붓질이 지나갈 때마다 흑룡명왕진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500년 전의 수월관음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참이선이 속삭였다. 융합되고 있어. 그녀의 말대로였다. 명왕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분노는 이제 파괴적인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를 꿰뚫어보는 지혜로 승화하고 있었다. 관음의 자비도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으로 되살아났다. 마침내 무심히 마지막 붓질을 마쳤을 때 대웅전 서쪽 벽에 나타난 그림은 흑룡명왕진도 수월관음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제3의 그림이었다. 그림의 얼굴은 반은 분노하고 반은 미소 짓고 있었다. 한쪽 눈은 부릅떠서 악을 응시하고 한쪽 눈은 감은 듯 자비를 베풀었다. 한 손에는 분노의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치유의 물병을 들었다. 배경은 불과 물이, 지옥과 정토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소용돌이치며 안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자비가 둘이 아니며 지혜와 실천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궁극의 깨달음 그 자체였다. 아!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 그림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그것은 보는 이의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무심은 손에 든 붓을 내려놓았다. 천년의 여정을 마친 것이다. 아이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원각주지, 혜진 노스님, 법륜 스님, 공화 스님, 김 교수, 참의선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5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의 입이 열렸다. 아이는 활짝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맑고 아무런 무게도 없는 6살 아이의 미소였다. 아이는 혜진 노스님을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다. 혜진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승님, 무심이가. 원각이 울먹였다. 혜진이 답했다. 천명은 같네.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거두고 자신의 업을 풀었으니 이제 저 아이는 더 이상 빈 그릇 무심이 아니야. 스스로 참된 깨달음 진각을 얻었으니. 결말 에펄로그. 용영암은 국보 311호를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얻었다. 새로운 벽화는 진강명왕도라 이름 붙여졌다. 분노와 자비가 하나가 된 깨달음의 그림. 문화재청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두고 경론을 벌였으나 참의선 실장과 김진태 교수가 제출한 융합 안료 및 영적 현상에 대한 공동보고서 앞에서 결국 이 그림을 국보가 아닌 인류의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태 교수는 사표를 냈지만 원각의 만류로 용영암에 남았다. 그는 용영암 문화영성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어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다. 법륜 스님은 율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찰의 채마밭을 가꾸는 노전 스님이 되었다. 그는 가장 엄격했던 스님에서 가장 따뜻하게 웃는 스님이 되었다. 공화 스님은 더 이상 돈을 걱정하지 않았다. 진강명왕도의 소문이 퍼지자 절에는 돈 많은 신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이해해주는 저 그림 앞에서 울었고 치유받았다. 용영암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리고 무심은 진각이라는 새 법명을 받았다. 아이는 말을 시작했다. 그림도 그렸다. 하지만 아이의 그림은 더 이상 천년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저 산과 다람쥐와 햇살을 그리는 6살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림이었다. 천년의 무게를 벗은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늦가을 혜진 노스님이 다시 만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다. 원각 주지와 이제는 제잘거리며 뛰어다니는 진강무심이 그를 배웅했다. 스승님, 저 벽은 이제 어찌 되는 겁니까? 원각이 물었다. 혜진은 진강명왕도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지운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남겨둔다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노스님은 진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분노는 지워야 할 때가 아니라 안아주어야 할 때 비로소 자비가 된다. 저 벽은 천년의 시간이 그린 단 하나의 용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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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